민호야, 하나, 둘, 셋, 넷. 10,000m 상공.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한 남자가 쓰러졌다. 심정지 상태로 죽음의 문턱에 선 장태성. 그때 한 젊은 의사가 달려와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한다. 15분간의 사투 끝에 기적적으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순간 아내 명주의 시선이 의사의 목덜미에 고정된다. 셔츠 카라 사이로 보이는 작은 별 모양의 반점. 30년 전 5살의 나이로 실종된 아들 민호의 목에 있던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아든 그녀가 확인한 이름은 정아준. 낯선 이름이었지만 그 얼굴은 어쩐지 낯설지 않았다. 하늘 위 3만 피트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재회. 그러나 이것은 운명이 준비한 거대한 순환의 시작일 뿐이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최신 영상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도 사연 올데이와 하루 종일 즐거운 하루 되세요.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이 비행기는 11시간째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옆자리에 앉은 아내 명주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명주는 남편의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없는 위로가 오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명주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성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태성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쉬는 게 조금씩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참았습니다. 승무원이 점심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태성은 식판을 받았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명주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드세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드셨잖아요. 명주의 목소리에는 애틋함이 묻어났습니다. 태성은 아내를 안심시키려고 포크를 들었습니다. 몇 입 먹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였습니다. 태성의 손에서 포크가 떨어졌습니다. 철커덕하는 소리와 함께 식판 위에 떨어졌습니다. 명주가 깜짝 놀라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태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렸습니다. 가슴을 움켜쥔 채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여보, 여보. 명주의 외침이 기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렸습니다. 순간 주변 승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승무원 2명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도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한 승무원이 태성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승무원은 기내 방송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승객 여러분, 기내에 의료진이 계시면 즉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방송이 끝나자 기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의 불안한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명주는 남편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여보, 눈 떠요. 제발 눈 떠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의식이 없었습니다. 가슴은 미세하게만 오르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각선 앞쪽 좌석에서 한 젊은 남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가로질러 달려왔습니다. 흰색 셔츠에 회색 바지를 입은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키는 180cm쯤 되어 보였습니다. 제가 의사입니다. 비켜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승무원들이 재빨리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젊은 의사는 즉시 태성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심정지입니다. 지금 당장 심폐소생술이 필요합니다. 젊은 의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승무원들에게 빠르게 지시했습니다. 제세동기 가져오세요. 산소 마스크도요. 빨리요. 승무원들이 급히 움직였습니다. 젊은 의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태성의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양손을 깍지 껴 태성의 가슴 정중앙에 올렸습니다.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그는 온 체중을 실어 가슴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강하고 빠른 리듬이었습니다. 한 번 누를 때마다 태성의 가슴이 5cm 이상 깊이 눌렸습니다. 젊은 의사의 어깨 전체가 움직였습니다. 팔의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15, 16, 17. 땀방울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턱 끝에서 떨어져 태성의 셔츠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의 위치를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유지했습니다. 28, 29, 30. 30번의 압박을 마치고 즉시 태성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기도를 확보하고 코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입에 입을 대고 2번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태성의 가슴이 올라갔다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숨을 쉬지는 않았습니다. 젊은 의사는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의 흰 셔츠는 이미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등 전체가 축축했습니다.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명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점점 더 파래졌습니다. 입술은 거의 보라색에 가까웠습니다. 여보, 제발, 제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젊은 의사는 2번째 사이클을 마치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3번째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주변 승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는 2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아이를 동반한 어머니는 아이의 눈을 가렸습니다. 제세동기를 가져온 승무원이 젊은 의사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젊은 의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전원 켜주세요. 제세동기에서 삐삐 소리가 났습니다. 젊은 의사는 패드를 꺼내 태성의 가슴에 정확하게 붙였습니다. 오른쪽 쇄골 아래, 왼쪽 젖꼭지 아래쪽이었습니다. 모두 떨어지세요. 환자에게서 손 떼세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명주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승무원들도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젊은 의사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충격합니다. 지지직. 전기 충격과 함께 태성의 몸이 활처럼 휘었습니다. 팔다리가 순간적으로 경직되었다가 풀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내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젊은 의사가 재빨리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안 돼. 젊은 의사는 즉시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더 빠르게 눌렀습니다. 그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셔츠 소매가 팔꿈치까지 거쳐 올라갔습니다. 팔뚝의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온몸에 힘을 다해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26, 27, 28. 땀이 눈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닦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눈을 깜빡이며 계속 압박했습니다. 30. 다시 인공호흡을 했습니다. 2번. 그리고 또다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젊은 의사의 거친 숨소리만이 기내에 울렸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4분이 지났습니다. 그의 팔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저렸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 둘, 셋. 5번째 사이클이었습니다. 젊은 의사의 얼굴에서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30. 다시 제세동기를 잡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확하게 버튼을 눌렀습니다. 충격합니다. 지지직. 2번째 전기 충격이었습니다. 태성의 몸이 다시 한번 들썩였습니다. 젊은 의사가 목에 손가락을 댔습니다. 경동맥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미세한 떨림이었습니다. 아주 약하지만 분명한 맥박이었습니다.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젊은 의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명주는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무원들도 긴장이 풀렸습니다. 한 승무원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른 승무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변 승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조용했던 기내가 순식간에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젊은 의사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후들거렸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태성에게 씌워주고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맥박을 계속 체크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젊은 의사는 계속해서 태성의 상태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고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습니다. 명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젊은 의사가 고개를 들어 명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괜찮으실 겁니다. 착륙하면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가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명주의 시선이 그의 목덜미에 고정되었습니다. 셔츠 칼라 사이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별 모양이었습니다. 작지만 뚜렷한 별 모양의 반점이었습니다. 오른쪽 목덜미 아래 정확히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5개의 뾰족한 끝을 가진 별이었습니다. 명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싹 말랐습니다. 저 별은 30년 전 5살이었던 아들 민호의 목에도 똑같은 별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반점이었습니다. 흔치 않은 모양이라 의사도 신기해했었습니다. 명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젊은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승무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모습을 보니 가슴이 저렸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명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계속 그 별 모양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젊은 의사가 자리로 돌아갈 때까지 명주는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대각선 앞쪽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명주는 자신도 모르게 계속해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비행기는 계속 하늘을 날았습니다. 태성의 상태는 안정되었습니다. 승무원들이 수시로 와서 확인했습니다. 명주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고개는 계속 앞쪽을 향했습니다. 젊은 의사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가 조금만 움직여도 명주의 시선이 따라갔습니다. 민호야, 혹시 내가 맞니?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기 30분 전이었습니다. 젊은 의사가 다시 명주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착륙하시면 꼭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퇴원하신 후에는 심장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명주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명함에는 깔끔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전문의 정하준. 명주는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어쩐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명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준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안정적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명주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목에 있는 반점은 태어날 때부터 있으셨나요? 하준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을 무의식적으로 만졌습니다. 아, 이거요? 네, 어릴 때부터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의 대답에 명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주는 그녀의 표정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중히 인사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공항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습니다. 명주는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구급차 문이 닫히기 전 명주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공항 출구에서 하준이 보였습니다. 그는 가방을 메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명주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호야, 정말 내가 맞는 거니? 구급차 안은 좁고 답답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귓가를 울렸습니다. 명주는 들것에 누운 남편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남편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구급대원이 혈압을 재고 심전도를 확인했습니다. 명주는 매우 걱정스럽게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비행기 안에서 본 그 의사가 민호가 아니었을지 계속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별 모양 반점.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1995년 봄이었습니다. 그때 태성은 36살이었습니다.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죠.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작은 공사들을 따내며 조금씩 회사를 키워갔습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가 닥치기 전부터 경제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건설 경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부도를 냈습니다. 받아야 할 공사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재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태성은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밤새 일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담배도 끊었습니다. 모든 걸 회사를 살리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회사는 부도가 났습니다. 빚쟁이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돈 내놔. 당장 돈 내놔. 거친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협박도 있었습니다. 명주는 5살 아들 민호를 안고 떨었습니다. 민호는 엄마의 불안을 느꼈는지 계속 울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작은 손으로 명주의 옷깃을 꽉 잡았습니다. 명주는 아이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괜찮아, 민호야.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날 1995년 4월 17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날씨가 흐렸습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10시쯤이었습니다. 명주는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냉장고가 텅 비어 있었거든요. 태성과 민호만 집에 남았습니다. 민호야, 아빠랑 집에서 놀고 있어. 엄마 금방 올게. 명주가 현관문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거실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응, 엄마. 빨리 와. 민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명주는 미소를 지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태성은 민호와 함께 블록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누군가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쾅쾅쾅. 아, 장태성? 있는 거 알아. 문 열어. 태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빚쟁이들이었습니다. 민호가 놀란 얼굴로 아빠를 쳐다보았습니다. 장태성, 문 안 열면 부숴버린다. 발로 문을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쾅쾅. 문짝이 흔들렸습니다. 태성은 재빨리 민호를 안아들었습니다. 민호야, 무서워하지 마. 아빠가 있잖아. 그는 서둘러 민호를 지하실로 데려갔습니다. 지하실은 어둡고 습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민호야, 여기서 잠깐만 있어. 조용히 있어야 해. 절대 나오면 안 돼. 알았지? 태성이 아들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무서워. 괜찮아. 아빠가 금방 돌아올게. 용감하게 기다려. 우리 민호 용감하지? 태성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 문을 닫았습니다. 자물쇠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아이가 나갈 수 있도록요. 위층으로 올라가자 빚쟁이들이 더 거칠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안 열면 경찰 불러. 태성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3명의 남자가 거칠게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붉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돈, 당장 돈 내놔. 한 남자가 태성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한 달만 기다려 주시면. 한 달? 웃기고 있네. 이미 석 달을 기다렸어.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태성의 뺨을 때렸습니다. 태성은 비틀거렸습니다. 집에 뭐 있나 보자. 빚쟁이들이 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장롱을 뒤졌습니다. TV와 냉장고를 확인했습니다. 이런 거 팔아봐야 얼마 안 되잖아. 한 남자가 화를 냈습니다. 태성은 급히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지하실까지 뒤질 것입니다. 민호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제발. 사무실 금고에 돈이 조금 있습니다. 그거라도 드릴게요. 태성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있는데? 100만 원쯤 있을 겁니다. 빚쟁이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좋아. 데려가자. 거짓말하면 죽는 줄 알아. 그들은 태성을 끌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태성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지하실에 민호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빚쟁이들을 집에서 떼어놓는 게 먼저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민호야. 아빠가 금방 돌아올게. 빚쟁이들은 태성을 차에 태웠습니다.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80만 원이 있었습니다. 고작 이것밖에 안 돼? 한 남자가 돈을 세며 화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게 전부입니다. 즉,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지. 빚쟁이들은 돈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태성을 사무실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다음엔 진짜 죽는다. 알았어? 문이 쾅 닫혔습니다. 태성은 주저앉았습니다.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택시비도 버스비도 없었습니다. 집까지는 5km쯤 되었습니다. 걸어가야 했습니다. 태성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민호 생각뿐이었습니다.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민호야, 아빠 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태성은 지하실로 뛰어내려갔습니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태성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지하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민호는 없었습니다. 민호야, 장난 그만해. 나와.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방마다 확인했습니다. 장롱 안도, 침대 밑도, 화장실도 모두 뒤졌습니다. 민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민호야, 민호야. 태성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골목길을 뛰어다녔습니다. 민호야, 아빠야, 어디 있어? 이웃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혹시 우리 민호 못 봤습니까? 5살짜리 남자예요. 못 봤는데요? 태성은 다음 집으로 뛰었습니다. 골목을 온통 뛰어다녔습니다. 공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놀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민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명주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큰 봉지를 2개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명주가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놀라 물었습니다. 민호가 없어졌어요.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명주의 손에서 봉지가 떨어졌습니다. 당근과 양파가 바닥에 굴렀습니다. 빚쟁이들이 와서 민호를 지하실에 숨겼는데 내가 돌아왔을 때는 문이 열려 있고 태성은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명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민호가, 우리 민호가. 그녀는 집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태성이 뒤따랐습니다. 민호야, 민호야. 명주가 집안을 뒤졌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다시 올라와 방마다 확인했습니다. 민호야, 엄마야, 나와. 하지만 아이는 없었습니다. 부부는 다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골목을 뒤졌습니다. 동네를 온통 헤집고 다녔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명주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아들이 사라졌어요. 5살이에요. 목에 별 모양 반점이 있어요. 경찰이 즉시 수색에 나섰습니다. 동네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부부는 여전히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엄마 아빠가 여기 있어.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둠만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그날부터 부부의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계속했습니다. 전단지를 만들어 동네에 붙였습니다. TV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현상금도 걸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단서도 없었습니다. 마치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명주는 무너졌습니다.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울기만 했습니다.
내가 민호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자책했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태성도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돌봐야 했습니다. 아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빚을 갚기 위해 막노동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번 돈으로 탐정도 고용했습니다. 경찰에게도 계속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명주는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녀는 아니었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태성은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사를 차렸습니다. 이번에는 신중했습니다.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커졌습니다. 10년 후 태성은 성공한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20년 후 대기업 회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돈도 명예도 아들을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매년 4월 25일이 되면 부부는 촛불을 켰습니다. 민호의 생일이었습니다.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촛불을 꽂았습니다. 민호가 좋아하던 불고기도 준비했습니다. 민호야, 생일 축하해. 어디에 있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기를. 명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태성은 아내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멈췄습니다. 뒷문이 열렸습니다. 명주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의료진이 달려들었습니다. 명주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별 모양 반점, 민호의 별이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하늘이 돌려준 걸까? 명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응급실의 하얀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명주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규칙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비, 비, 비. 의사가 차트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퇴원하신 후에는 꼭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명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에 쥔 명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전문의 정아준. 명함의 글씨가 흐려 보였습니다. 눈물이 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태성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부부는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명주가 어둠 속에서 남편을 불렀습니다. 응, 저 선생님, 목에 별 모양, 봤어요? 태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명주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저도 봤어요.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와 똑같았어요. 위치도 크기도 모양도. 명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잖아요. 30년이나 지났는데. 맞아요. 하지만 태성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주는 하준의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정아준 교수님 진료 예약하고 싶은데요. 네,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장태성입니다. 아, 비행기에서 응급처치 받으셨던 분이시네요. 교수님께서
꼭 오시라고 하셨어요. 명주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예약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그 일주일이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진료 날이 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은 크고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이 복도를 오갔습니다. 안내방송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명주는 남편의 팔을 잡고 심장내과로 향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진료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에 정아준 교수라는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장태성 환자분,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명주는 남편을 부축해 일어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진료실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책상 뒤에 하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동안 불편한 곳은 없으셨나요? 하준이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명주는 그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눈매가 태성과 닮았습니다. 코의 선도 비슷했습니다. 입모양도 명주와 닮았습니다. 정말 우리 민호일까? 명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하준이 진찰대를 가리켰습니다. 태성이 앉았습니다. 하준은 청진기를 귀에 걸었습니다. 심호흡해보세요. 태성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준이 등과 가슴에 청진기를 댔습니다. 집중해서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정맥이 있네요. 심전도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하준이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심전도 기계가 들어왔습니다.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준은 모니터를 보며 기록했습니다. 그가 몸을 숙여 차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이 하준의 어깨에서 떨어졌습니다. 공중에서 천천히 흔들리며 내려왔습니다. 책상 밑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명주의 눈이 그 머리카락을 쫓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검사가 끝났습니다. 하준이 결과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합니다. 약 처방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명주는 하준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온 신경이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에 쏠려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성이 대답했습니다. 하준이 처방전을 출력했습니다. 다음 달 이맘때쯤 다시 오세요. 약국은 1층에 있습니다. 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태성과 명주가 일어났습니다. 명주는 가방을 집으며 슬쩍 바닥을 살폈습니다. 하준의 의자 아래 머리카락이 보였습니다. 어머, 손수건이. 명주가 일부러 손수건을 떨어뜨렸습니다. 몸을 숙여 주우며 재빨리 머리카락도 함께 집었습니다. 손수건 사이에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하준이 문까지 배웅했습니다. 부부는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오자 명주는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태성이 재빨리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냥 좀 떨려서요. 혹시나 하고 의사 선생님의 머리카락을 주워왔어요. 명주는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 안에 손수건이 있었습니다. 손수건 안에는 머리카락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DNA 검사를 해야 한다. 밤 9시였습니다. 태성은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박 형사의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30년 전 민호 실종 사건을 맡았던 형사였습니다. 그는 정년 퇴직한 후에도
태성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형사님. 저 장태성입니다. 아,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급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지금 시간 괜찮으신가요? 박 형사는 태성의 목소리가 떨리는 걸 알아챘습니다. 그러십시오. 어디로 갈까요? 제가 형사님 댁으로 가겠습니다. 1시간 후 태성은 박 형사의 집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박 형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60대 중반이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태성은 주머니에서 작은 비닐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 머리카락 한 올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DNA 검사를 하고 싶습니다.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이 머리카락의 주인과 친자 관계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박 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민호와 관련이 있습니까?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젊은 의사, 목의 별 모양,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박 형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감식과 직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태성은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자신의 머리카락 몇 올이 들어 있었습니다. 네.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박 형사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일주일은 고문 같았습니다. 명주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태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에 정말 민호라면? 명주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태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민호를 찾았다는 기쁨. 하지만 30년 동안 찾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이제 와서 나타나도 될까 하는 두려움. 모든 감정이 뒤엉켜 가슴을 조였습니다. 드디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만날 수 있습니까? 태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같은 카페였습니다. 박 형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태성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 형사는 천천히 봉투를 밀었습니다. 직접 확인하십시오. 태성의 손이 봉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눈으로 글자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서 멈췄습니다. 친자 확률 99.9%.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종이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민호, 우리 민호.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박 형사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30년 전 그 어린아이를 기억했습니다. 목에 별 모양 반점이 있던 5살 민호를. 회장님, 드디어 아드님을 찾으셨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명주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태성은 말없이 검사 결과지를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명주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보는 순간 그녀도 무너졌습니다. 민호야. 우리 민호야. 부부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아들. 하늘이 돌려준 기적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동안 태성과 명주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전해야 할지. 태성과 명주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환자와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하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주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동안 약은 잘 드셨나요? 하준이 밝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명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민호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명주는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감기라도 걸리셨나요? 하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바람이 불어서요. 명주는 얼른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태성을 진찰대로 안내했습니다.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준은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혈압을 재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태성은 아들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 손이 자신의 가슴에 닿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미안하다, 민호야.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심장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약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하준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입니다.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준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준이 처방전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주는 진료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여러 상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수의사상, 연구 논문상, 봉사활동 감사패.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 명주의 마음이 벅찼습니다. 책상 위에 사진 액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준과 나이 지긋한 부부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가족분들이신가요? 명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준이 고개를 들어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제 부모님이세요. 닮으셨네요. 행복해 보이세요. 태성이 말했습니다. 하준은 사진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입양됐어요. 5살 때요. 제가 길을 잃었는데 부모님을 찾지 못해서 고아원에 보내졌습니다. 그 말에 부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명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태성은 숨을 참았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태성이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어릴 때는 궁금했어요. 친부모는 어떤 분들일까? 나를 왜 찾지 않을까? 나를 버린 건 아닐까 하는. 명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참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이 계시니까요. 하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친부모는 찾아보실 생각 없으세요? 명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계속 궁금하고 그리웠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부모님께 미안할 것 같아서요. 그분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으로 키워주셨는데 그의 눈빛에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은 더욱 부모님 곁을 지켜야 할 때예요. 무슨 일이라도? 태성이 물었습니다. 하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걱정이 어렸습니다. 아버지가 의료기기 회사를 운영하세요. 정메디칼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런데 요즘 회사 일로 많이 힘들어 하세요. 회사가 커지니 시기하는 회사들이 많은가 봐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경쟁업체에서 계속 압박을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거래처를 빼앗고 입찰에서도 방해하고
하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아버지가 밤새 걱정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어머니도 많이 수척해지셨고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답답해요. 그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명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지실 거예요. 명주가 위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할 텐데. 하준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부모님 곁에 있어야 해요. 친부모를 찾느라 시간을 쓸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제는 잘 생각도 안 나요. 마지막 말이 명주의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진료가 끝났습니다. 부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주차장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태성은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명주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하죠? 태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민호가, 하준이가 우리를 다 잊었나 봐요. 이제 와서 나타나봤자 하준이를 혼란스럽게만 하는 거겠죠? 명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가 나타나면 아이를 힘들게 하는 거겠죠? 양부모님께도 미안한 일이고. 태성의 눈도 붉어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30년을 찾아 헤맸는데 이제 와서 포기하라고요? 명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행복이 우선이니. 태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준이는 지금 행복해.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잘 자랐어. 훌륭한 의사가 됐고 양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 명주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나타나면 그 행복을 깨뜨리는 거야. 하준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고. 태성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부모가 어려운 상황이잖아. 이럴 때 우리가 나타나면 더 힘들게 만드는 거야.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두 사람의 흐느낌만 들렸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명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지켜보자. 태성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멀리서라도 지켜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와주고. 하지만 지금 나타나지는 말자. 그게 정말 맞는 걸까요? 명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 하지만 하준이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 우리 마음은 우리가 참아야지. 태성은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아들. 하지만 다가갈 수 없는 아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민호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돌잔치 사진, 새 돌 사진, 유치원 입학 사진, 그리고 마지막 사진. 5살 민호가 웃고 있는 사진. 미안해, 민호야. 아빠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태성이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찾았으니 멀리서라도 지켜볼게.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명주도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부부는 밤새 앨범을 보며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성은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병원에 있었습니다. 비서를 불렀습니다. 정메디칼이라는 회사 알아?
의료기기 회사 말씀이십니까? 맞아. 그 회사에 대해 조사 좀 해줘. 경영 상태, 거래처, 경쟁사, 모든 것을.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나간 후 태성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 결의가 담겼습니다. 이틀 후 명주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남편 없이 혼자였습니다. 진료 예약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병원 로비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심장내과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였습니다. 진료가 끝날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하준이 진료실에서 나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채였습니다.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명주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들의 모습을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여자가 하준에게 다가갔습니다. 키가 165cm쯤 되어 보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보온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준아, 고생 많았어. 여자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가은아, 왜 왔어? 연락하지 그랬어. 저녁 먹었어? 안 먹었을 것 같아서 도시락 싸왔어. 가은이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하준이 고마워하는 표로 받았습니다. 고마워. 배고팠는데. 두 사람은 함께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가는 모습이 다정해 보였습니다. 명주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묘하게 답답했습니다. 저 여자가 하준이의 여자친구구나. 명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심스럽게 두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하준과 가은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명주는 계단에서 멈췄습니다. 옥상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먹자. 바람도 쐴 겸. 하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날씨 좋네. 가은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와, 맛있겠다. 불고기에 나물까지.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만들었어. 맛있게 먹어. 가은이 하준에게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하준이 한 입 먹고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역시 가은이 요리가 최고야.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명주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렇게 좋은 사람이 옆에 있구나. 다행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그 자리에 있지 못하다는 것이, 아들에게 밥을 해주지 못한다는 것이, 요즘 아버님 많이 힘드시지? 가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응. 회사 일로 많이 힘들어 하셔. 밤에도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아. 하이메드에서 계속 압박을 넣는다며? 그래. 거래처를 빼앗고 입찰도 방해하고. 정말 악질적이야. 하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은이 하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내 아버님은 정직하고 실력 있는 분이잖아. 그래도 요즘 어머니도 많이 수척해지셔서 걱정이야. 하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어머님 아버님 집에 가자. 내가 아버님 어머님께 음식 해드릴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어. 가은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것 같았습니다. 하준이 고마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 가은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우린 곧 가족이 될 사람들이잖아. 당연한 거지. 가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준도 웃었습니다. 명주는 더 이상 보지 못하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명주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하준이 양부모님 집 근처 가봐요. 왜? 그냥 보고 싶어요. 태성은 아내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자신도 같았으니까요. 태성은 박 형사에게 부탁해 알아낸 양부모님의 주소를 찾아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쯤 부부는 하준의 양부모가 사는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아담한 2층 집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하준의 양부모 집이 보였습니다. 깨끗한 하얀 집이었습니다. 작은 정원에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하준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조수석에서 가은이 내렸습니다. 두 손에 큰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거워? 내가 들게. 하준이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가은이 고맙다며 웃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나이 지긋한 부부가 나왔습니다. 하준의 양부모였습니다. 어서 와라, 하준아. 양아버지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가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가은이도 왔구나. 어서 들어와. 양어머니가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네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명주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분들이 우리 민호를 키워주신 분들이군요. 태성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운 분들이야. 하준이를 저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잖아. 2시간쯤 지났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가은이 음식을 날라다 주고 있었습니다. 가은이가 다 준비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양어머니가 고마워하며 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웃음소리가 창문 밖까지 들렸습니다. 명주는 그 소리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하준이가 행복하니까 다행이야. 태성이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저렇게 행복해 보이니까 다행이에요. 명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하준과 가은이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양부모가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조심해서 가거라. 네, 아버지. 건강 챙기세요. 하준이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어머니도 안았습니다. 가은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양부모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명주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성도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저 약혼녀, 뭔가 마음에 안 걸려요. 명주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왜? 잘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완벽해 보여서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밤이 깊어졌습니다. 부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는 두꺼웠습니다. 태성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정메디칼 경영 현황 보고서 첫 페이지부터 심각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매출이 40% 감소했습니다. 주요 거래처 5곳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가 연체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태성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준의 양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보고서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문제의 핵심이 보였습니다.
하일메드 경쟁사였습니다. 대표는 서진국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업계에서 악명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불법 입찰 담합, 거래처 협박, 기술 유출. 태성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런 비열한 방법으로 그날부터 태성은 자주 병원 근처를 찾았습니다. 아들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태성은 병원 건너편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병원 입구가 잘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6시가 되자 하준이 나왔습니다. 흰 가운 대신 평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깨도 축 처져 있었습니다. 태성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하준은 주차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병원 옆 건물로 걸어갔습니다. 비상계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태성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준을 따라갔습니다. 하준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태성은 계단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옥상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하준이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하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뉴스 봤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준은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연루됐다고요? 그게 무슨... 하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메디칼 기밀 유출 사건. 저한테 혐의가 있다니. 말도 안 돼요.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무릎이 꺾이는 듯 휘청거렸습니다. 검찰 조사요? 언제요? 내일? 하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회사 일에 관여한 적도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전화기 너머로 양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준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전 결백하니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준은 난간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태성은 계단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지? 기밀 유출? 검찰 조사? 태성은 조용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급히 차로 돌아갔습니다. 박 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형사님, 급합니다. 지금 만날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하준이가... 우리 아들이 공경에 처했습니다. 1시간 후 두 사람은 조용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정메디칼 기밀 유출 사건 들어보셨습니까? 박 형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무슨 일입니까? 오늘 아침 뉴스에 났습니다. 정메디칼의 신제품 설계도가 하일메드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태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데 하준이가 왜 연루됩니까? 하준 씨의 컴퓨터에서 이메일 흔적이 발견됐답니다. 회사 기밀 파일을 외부로 전송한 기록이요. 말도 안 됩니다. 하준이는 회사 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의사일 뿐이에요. 태성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도 이상합니다. 뭔가 조작된 것 같은데요. 박 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사해 주십시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이버 수사대 후배가 있습니다. 도움을 청해 보겠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들이 억울하게 당하면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지금 만날 수 있습니까? 태성은 즉시 차를 몰았습니다. 박 형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하준 씨 약혼녀 서가은이라는 여자 말입니다. 박 형사가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화면에 가은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서진국의 딸입니다. 뭐라고요? 태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일메드 대표 서진국의 외동딸이에요. 그녀가 3년 전 하준 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박 형사는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처음 만난 곳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병원 근처 카페에서 일부러 부딪혔습니다. 그렇게 인연을 만들었죠. 그럼 하준이를 이용하려고? 그렇습니다. 정메디칼의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요. 박 형사는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메일 내역이었습니다. 아마도 하준 씨에게 접근해서 정메디칼의 정보를 빼내고 하준 씨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메일에는 정메디칼의 설계도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수신자는 하일메드였습니다. 이 여자가 이런 짓을. 태성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준 씨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기 컴퓨터가 이용당한 줄도 모르고요. 이 증거로 하준이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하지만 박 형사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이걸 공개하면 하준 씨가 충격을 받을 겁니다. 약혼녀가 배신자였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태성은 침묵했습니다. 아들이 상처받을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쓸 순 없어요. 알겠습니다. 더 조사하겠습니다. 서진국과 하일메드의 다른 비리도 찾아보겠습니다. 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태성이 말을 이었습니다. 정메디칼을 살려야 합니다. 하준이 양아버지 회사요. 제가 돕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제 회사가 정메디칼의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거래처들에게도 소개하겠습니다. 태성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도우신다는 걸 알게 되면 비밀로 하겠습니다. 제 이름을 밝히지 않고 돕겠습니다. 태성은 일어섰습니다. 우리 아들이 힘들어하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순 없습니다. 다음 날부터 태성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비서를 불렀습니다. 내가 아는 병원 원장들에게 연락해. 정메디칼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해줘. 태성은 또한 은행 지인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정메디칼이라는 회사 아시죠? 거기 대출 연장 좀 도와주십시오. 그 회사 요즘 어렵던데요? 제가 보증을 서겠습니다. 회장님이 직접요? 네. 좋은 회사입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일 뿐이에요. 태성은 모든 것을 비밀리에 진행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정메디칼에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병원 3곳에서 계약을 요청했습니다. 은행에서도 대출 연장을 승인했습니다. 하준의 양아버지 도일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는 계약서들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많은 주문이. 하지만 그는 이것이 누구의 도움인지 몰랐습니다. 태성은 멀리서 미소 지었습니다. 하준아, 아빠가 지켜주고 있단다. 그림자 같은 보호자. 태성은 그렇게 아들을 지켰습니다. 검찰청 건물 앞이었습니다. 아침 9시였습니다. 하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태성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하준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태성은 차 안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해.
그는 휴대폰을 꺼내 박 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형사님, 증거 확보하셨습니까? 네. 모두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증거들을 검찰에 제출하십시오. 오늘 안으로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검사에게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절대 밝히지 마십시오. 익명의 제보로 처리해 주세요. 태성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검찰 조사실에서 하주는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하준 씨, 당신 컴퓨터에서 이메일 전송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정메디칼의 기밀 파일을 하이메드로 보낸 기록이요. 검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회사 일에 관여한 적도 없어요. 하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당신 컴퓨터를 누가 사용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집에는 저 혼자 살고. 하준은 말을 멈췄습니다. 문득 가은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집에 왔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설마 가은이가? 하지만 하준은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가은은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사이였습니다. 조사는 3시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하준은 지쳐 보였습니다. 오후 1시였습니다. 하준은 검찰청 건물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하준 씨, 기밀 유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친 회사를 배신했다는데 사실입니까?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카메라가 하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하준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기자들은 더 많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하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가은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하준아, 괜찮아? 뉴스 봤어. 지금 어디야? 가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검찰청 앞이야. 조사 끝났어. 내가 지금 갈게. 거기서 기다려.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검 건물이었습니다. 박 형사가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는 안내 데스크에서 말했습니다. 김정훈 검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약이 되어 있으신가요? 네. 박철수입니다. 잠시 후 박 형사는 검사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형사님. 김 검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 함께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 형사가 서류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정메디칼 기밀 유출 사건 관련입니다. 중요한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김 검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박 형사는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첫째, 서가은이 서진국의 딸이라는 증거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와 출생신고서입니다. 김 검사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둘째, 서가은이 정하준 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정황입니다. 3년 전 처음 만난 카페의 CCTV 분석 자료입니다. 그녀가 미리 와서 기다렸다가 일부러 부딪혔습니다. 김 검사가 자료를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셋째,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박 형사가 USB를 꺼냈습니다. 정하준 씨 컴퓨터의 로그 기록입니다. 이메일이 전송된 날짜와 시간, 그날 정하준 씨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근무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그럼 누가 그의 컴퓨터를 사용했다는 겁니까? 서가은입니다. 그날 그녀가 정하준 씨 집에 있었습니다. 아파트 출입 기록이 있습니다. 박 형사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십시오. 녹취록이었습니다. 서진국이 정메디칼 거래처들을 협박한 내용입니다. 불법 입찰 담합 증거도 있습니다.
김 검사는 모든 자료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 자료들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박 형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익명의 제보입니다. 누구의 제보입니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 합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들입니다. 김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증거들로 충분히 재수사할 수 있겠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검찰청에서 긴급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김 검사가 발표했습니다. 정메디칼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익명의 제보를 통해 결정적 증거를 입수했습니다. 진짜 범인은 서가은 씨로 확인되었으며 배후에는 하이메드 대표 서진국이 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정아준 씨는 무혐의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서가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진국 씨도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익명의 제보자는 누구입니까? 신원은 밝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보 내용은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 브리핑 영상은 실시간으로 방송되었습니다. 검찰청 앞에서 가은을 기다리던 하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건물 전광판에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속보입니다. 정메디칼 기밀 유출 사건 반전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는데요. 하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화면에 가은의 얼굴이 떴습니다. 용의자는 정아준 씨의 약혼녀 서가은 씨로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하이메드 대표의 딸이며 익명의 제보를 통해 결정적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하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어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그때 가은이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하준에게 달려왔습니다. 하준아. 하준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차갑게 식은 눈빛이었습니다. 너, 정말이야? 내가... 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도 뉴스를 본 것 같았습니다. 하준아, 그게... 대답해. 내가 했어? 내 컴퓨터를 몰래 쓴 거야? 하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가은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준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에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3년이 모두 거짓말이었어? 날 사랑한다는 것도?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나중에는 진심이었어. 하준아, 믿어줘. 가은이 하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준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진심? 그런 말하지 마. 넌 날 이용한 거야. 우리 아버지 회사를 망하게 하려고. 하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돌아보았습니다. 하준아, 제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하준은 돌아섰습니다. 가은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이 사건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진국 하이메드 대표 검찰 조사받아. 서가은 긴급 체포영장 신청. 정메디칼 무혐의 확인. 주가 급등. 하준은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켰지만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3년이 모두 거짓이었어.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하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이 계속 울렸습니다.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준아, 나야. 아버지야. 양아버지 도일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준은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도일과 양어머니 영경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하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일이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내 결백이 밝혀졌잖아. 하준은 아버지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35살의 성인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아무것도 모르고 당한 거야. 영경도 아들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태성은 차 안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검찰이 정메디칼 사건의 진범을 밝혀냈습니다. 익명의 제보로 태성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박 형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준의 집 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태성은 하준의 집 앞 골목에 차를 세웠습니다. 불이 켜진 창문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양부모의 차가 도착하는 게 보였습니다. 도일과 영경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성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야. 가족들이 함께 있어주네. 그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가은과 서진국은 구속되었습니다. 뉴스에는 두 사람이 수갑을 찬 채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일메드는 압수수색을 당했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반면 정메디칼은 새로운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회사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도일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하준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3년간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하준은 박 형사를 찾아갔습니다. 사건을 맡은 김 검사로부터 박 형사의 도움을 전해들었습니다. 박 형사의 사무실은 조용한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문패에 박철수 조사 사무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박 형사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하준을 보자 반갑게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찾아뵈어도 될까 해서요. 하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앉으세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박 형사가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덕분에 무사히 사건이 해결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준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형사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지금쯤. 하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 형사는 조용히 하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정 교수님, 네, 사실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저 심부름만 했을 뿐이에요. 진짜 도움을 주신 분은 따로 계십니다. 하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구십니까? 박 형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하준 씨, 박 형사가 하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뒤에는 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당신이 힘들 때마다 그분은 그림자처럼 도와주셨습니다. 하준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십니까?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건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실 겁니다. 박 형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주는 답답함에 가슴이 막혔습니다. 그때 박 형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박 형사가 전화를 받으러 복도로 나갔습니다. 하주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주는 무심코 그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메디칼 사건 내역이라고 쓰인 파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주위를 살폈습니다. 박 형사는 아직 복도에서 통화 중이었습니다. 하준은 조심스럽게 파일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정메디칼의 최근 거래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형 병원 세 곳과의 계약서 사본도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주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멈췄습니다. 후원자 장태성, 그 이름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져 서류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장태성, 설마 비행기에서 쓰러지셨던 내 환자분인가? 하주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더 많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은행 대출 보증서, 보증인 란에 장태성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거래처 소개 내역, 주선자 역시 장태성이었습니다. 맞아. 그분이셨어. 아버지 회사를. 하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심장 발작으로 쓰러졌던 그 환자분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도와주고 있었다니. 복도에서 박 형사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주는 급히 파일을 덮었습니다.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전화였어요. 박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하주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하준이 일어섰습니다. 박 형사가 문까지 배웅했습니다. 정 교수님, 네, 언젠가 진실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박 형사의 말이 의미심장했습니다. 하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하주는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장태성, 그분이 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수많은 질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왜 나를 도와주시는 거지? 내가 심폐소생술로 살려드렸던 것에 대한 보다? 하지만 이건 너무 과한데. 단 한 번의 응급처치였을 뿐인데. 하주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장태성을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장태성 회장, 건설업계 대표주자. 장태성, 자수성가한 입지전적 인물. 장태성 회장, 올해의 기업인 선정. 사진도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주는 그 얼굴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이분이 왜... 기사를 하나 더 클릭했습니다. 장태성 회장, 30년 전 실종된 아들 찾기 위해 노력. 하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기사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1995년 당시 5살이던 아들 민호가 실종. 30년간 찾고 있으나 아직 소식 없어. 장 회장은 매년 거액의 현상금을 걸고 하주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종된 아들. 30년 전. 5살. 하주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5살 때 입양되었습니다. 그 전의 기억은 거의 없었습니다. 길을 잃으면서 사고로 기억도 같이 사라졌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하주는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깊은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분이 혹시 생각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감사함, 혼란, 궁금증, 그리고 묘한 그리움. 한참이 지나서야 하주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장태성, 그분을 만나봐야 할까? 하준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태성은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저 멀리 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하준이가 알게 될까?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아니겠지. 태성은 창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하준이 이미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사흘밤을 하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장태성이라는 이름뿐이었습니다. 하준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실종된 아들이라는 기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설마 나랑 관계가 있는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하주는 결심했습니다. 병원 기록실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록실 문을 열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 교수님. 장태성 환자분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프린터에서 서류가 나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진료 기록, 검사 결과, 처방전. 그런데 마지막 장에 낯선 서류가 끼어 있었습니다. DNA 친자 확인 검사 의뢰서. 하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신청인 란에는 무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대상자 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검사자 1 장태성 피검사자 2 윤명주 피검사자 3 정하준. 하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친자 확률 99.9% 결론 장태성, 윤명주 부부와 정하준은 생물학적 부모 자식 관계임. 서류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하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하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물 좀 주세요.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직원이 급히 물을 가져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하준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나는 장태성과 윤명주의 아들. 하준은 기록실을 나왔습니다. 비틀거리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내 친부모님이셨던 거야. 30년 전 자신을 잃어버렸던 부모. 그리고 30년 동안 찾아 헤맸던 부모. 하준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기쁨과 슬픔, 혼란과 감사가 뒤엉켜 밀려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나를 보고 어떤 심정이셨을까? 명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진료실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 그때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하주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결심했습니다. 가봐야 해. 직접 여쭤봐야 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포털에서 장태성의 회사를 검색했습니다. 태성건설 본사 주소가 나왔습니다. 강남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하주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 핸들을 제대로 잡기 힘들었습니다. 진정해. 침착하게.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50층짜리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하주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될까?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마침내 하주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회전문을 통과했습니다. 로비는 넓고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했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직원이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장태성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예약이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하주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정하준입니다. 긴급한 일로 찾아왔습니다. 직원이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서실입니까? 정하준 교수님이 회장님을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잠시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하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최고층으로 올라가세요. 바로 안내해 드린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0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하준의 귀가 먹먹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 교수님, 이쪽으로 오세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발소리만 똑똑 울렸습니다. 끝에 큰 문이 있었습니다. 회장실. 비서가 노크했습니다. 회장님, 정하준 교수님 모시고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태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주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한쪽 벽은 통유리였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책상 앞에 태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성의 눈은 이미 붉어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준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하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신 겁니까?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미안하다. 내 행복을 깨뜨릴까 두려웠어. 제 행복이요? 너에게는 이미 훌륭한 부모님이 계셨잖니. 우리가 나타나면 너를 혼란스럽게 만들 것 같아서. 태성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30년 전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그게 평생 내 죄야. 하주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태성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태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너무 그리웠습니다. 제 친부모님이 어떤 분들일까 늘 궁금했습니다. 하준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알아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비행기에서 처음 뵀을 때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데 태성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 하준을 꽉 안았습니다. 민호야, 우리 민호야. 하준도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35년의 인생 중
단 5년만 함께했던 아버지.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모든 세월이 의미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울음소리만이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30년의 기다림, 30년의 그리움, 그 모든 시간이 이 순간으로 응축되었습니다. 부자의 재회였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하주는 양부모를 만났습니다. 집 거실에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도일과 영경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준아,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했지? 도일이 물었습니다. 하준은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사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양부모에게 상처를 줄까 두려웠습니다. 영경이 하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말해도 돼. 우리가 들어줄게. 그 따뜻한 손길에 하준은 용기를 냈습니다. 제 친부모님을 찾았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일과 영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비행기에서 제가 살려드린 환자분, 장태성 회장님이 제 친아버지셨습니다. 하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분 부인 윤명주님이 제 친어머니시고요. 영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DNA 검사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하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영경이 하준을 꼭 안았습니다. 그녀도 울고 있었습니다. 알아, 하준아. 우리 알아. 도일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하준아. 도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친부모님을 만나는 걸 막을 생각 없어. 오히려 기뻐. 아버지, 너를 30년 동안 찾아 헤맨 분들이잖니. 그분들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도일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우리 하준이를 낳아주신 분들을. 일주일 후였습니다. 5사람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개인 룸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준이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는 방 안을 오가며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곧 태성과 명주가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명주는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준이 맞이했습니다. 민호야. 명주가 아들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준도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그 호칭에 명주는 더욱 흐느꼈습니다. 잠시 후 도일과 영경이 도착했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네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태성과 도일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명주와 영경도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성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주도 함께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일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태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하준이는 우리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저희가 지키지 못한 아이를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태성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영경도 명주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어머니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하준이를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영경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키워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려요. 명주가 대답했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같은 아들을 사랑하는 두 어머니였습니다. 5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는 도일과 영경을 보았습니다. 이분들이 제 친부모님이십니다. 장태성 회장님, 윤명주님이세요. 그리고 태성과 명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분들이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이십니다. 정도일 대표님, 문영경님이세요. 5사람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처음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곧 영경이 밝게 웃으며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하준이가 어릴 때는 정말 착했어요.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5살이었는데 얼마나 귀엽던지. 영경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밥도 잘 먹고 말도 잘 듣고. 한 번은 제가 아파서 누워 있었는데 작은 손으로 물컵을 들고 와서는 엄마 아파? 하더라고요. 명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어린 시절, 자신이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하준이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싶다고. 도일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죠.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고. 태성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학교도 잘 다녔나요? 네.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선생님들도 좋아하셨어요. 영경이 대답했습니다. 명주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태성이 아내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우리 민호도 착했어요. 명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살까지만 함께했지만 정말 순하고 밝은 아이였어요. 웃을 때 보조개가 생기고. 하준이 자신의 뺨을 만졌습니다. 지금도 웃으면 보조개가 생겼습니다. 아침마다 제 뺨에 뽀뽀하고 유치원 갔죠. 엄마 사랑해 하면서. 명주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준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고마워, 민호야. 아니, 하준아. 명주가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태성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가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사업이 부도나고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오고. 그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1995년 4월이었죠. 민호를 잃어버린 날. 제가 사업 실패로 정신이 없었고 도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 시기가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정메디칼을 운영하지만 그때는 동해기계라는 작은 회사를 했었죠. 순간 태성의 손이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동해기계요? 네. 기계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아시나요? 태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혹시 1995년 봄에 한 건설 회사에 투자하신 적 있으십니까? 도일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회사가 제 회사였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부도 직전이었던 저에게 투자금을 주신 분이 대표님이셨습니까?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일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회장님이 그때 그분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빚을 갚고 새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어려운 사람을 도운 것뿐이었습니다. 도일도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도운 분이 30년 후에 제 회사를
제 아들을 살려주셨군요. 하주는 두 가족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하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도운 운명적인 가족이에요. 30년 전에도 지금도. 명주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영경도 울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도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우리 하준이를, 아니, 민호를 지켜주셔서. 두 남자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명주와 영경도 포옹했습니다. 하준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5사람은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명주는 하준을 꼭 안았습니다. 민호야, 사랑한다. 저도 사랑합니다, 어머니. 영경도 하준을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행복해야 해. 네, 어머니. 하준은 두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양쪽 팔로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태성과 도일도 악수를 나눴습니다. 두 남자의 눈빛에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자주 뵙겠습니다. 차들이 떠났습니다. 하준은 홀로 남아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연이란 참으로 신비로운 것입니다. 30년 전 한 사업가가 무너졌을 때 다른 사업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길이 한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같은 해 그 손길을 내민 사업가는 길 잃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처럼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아이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하늘 위에서 한 남자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30년 전 자신을 잃어버렸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아버지는 아들을 키워준 은인의 회사를 살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림자처럼 지켜주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살리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준 두 가족.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완벽한 순환이었습니다. 이것은 운명이었습니다. 하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두 쌍의 부모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와 자신을 키워준 부모. 네 사람 모두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단순한 혈연이나 양육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를 구하고 지켜온 운명으로 이어진 사랑이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그 별들처럼 보이지 않던 인연의 끈이 이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이 돌아왔습니다. 주었던 것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랑은 순환했고 은혜는 보답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러도 거리가 얼마나 멀어도 진정한 인연은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닌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하준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시작.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을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마음에 행복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보내세요. 하루 종일 함께하는 사연올데이였습니다.